경기도 외곽의 한 오래된 빌라. 그 안에서 한영숙은 낡은 전신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 옷 괜찮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는 홀로 아들을 키워온 긴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 입었어도 오늘 상견례에서 만날 사람들에 비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 최수빈의 집안은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남 부촌에 거주하고 아버지는 대기업 사장이며 어머니는 교육자 출신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은 영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 준혁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준혁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회사원으로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에 책임감 있는 인상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준혁이 어머니의 불안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긴장돼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수빈이 부모님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준혁이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걱정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혹시 오늘 우리 형편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 형편이요? 아니, 집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영숙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래도 어머니, 수빈이가 어머니 뵙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 같아서 꼭 우리 집안과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어?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준혁의 말에 영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갈까요? 준혁이 어머니의 코트를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빌라 앞에 주차된 준혁의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큰 도로로 접어들면서 점점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준혁이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예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외관부터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레스토랑 입구에 들어서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최수빈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은은한 조명,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조용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까지. 영숙은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수빈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수빈은 키 169cm의 늘씬한 몸매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영숙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시는데 힘드셨죠? 아니야, 준혁이가 태워줘서 편하게 왔어. 수빈이도 오늘 너무 예쁘다. 영숙이 수빈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몇 번 만났던 수빈이지만 볼 때마다 예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추우셨죠? 어서 안에 들어가요. 수빈이 영숙의 팔을 살짝 부축하며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예약된 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빈이 먼저 들어가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룸 안에서는 두 사람이 일어나 맞았습니다. 최동수와 박순이었습니다. 최동수는 키가 큰 편으로 넓은 어깨와 당당한 자세에서 풍기는 위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색빛이 돌기 시작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깊고 날카로운 눈빛에는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어온 리더십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순희는 우아하고 품격 있는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중간 정도의 키에 날씬하면서도 단아한 체형을 하고 있었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를 곱게 빗어 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동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준혁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영숙도 따라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였습니다. 동수와 영숙이 서로 인사를 마치고 고개를 드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동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영숙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룸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이상해졌습니다. 순이와 수빈, 그리고 준혁이 모두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순이가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수도 별 수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숙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정성스럽게 차려진 전체 요리들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혁도 영숙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수와 영숙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이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두 분 아시는 사이신가요? 순이가 마침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동수의 얼굴에 점점 붉은 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너. 동수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여기에? 영숙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동수의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진정하세요. 순이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감정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결국 동수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 무효야. 이딴 집안과 절대 결혼 못 시켜. 룸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동수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영숙에게 끼얹었습니다. 으악! 영숙이 작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과 새 정장에 흠뻑 젖었습니다. 아버지! 수빈이 충격을 받아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준혁이도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순이도 완전히 당황하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분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곳에서 당장 나와. 동수가 아내와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왜 그러세요? 나와. 당장. 동수가 순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수빈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빨리 나와. 동수는 딸의 손까지 잡아당겼습니다. 수빈은 영숙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남겨진 것은 물에 젖어 떨고 있는 영숙과 어리둥절한 준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혁이 어머니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온몸이 젖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과거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상황이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준혁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 있었고 영숙은 물에 젖은 채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축축한 습기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모습을 힐끗힐끗 확인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강인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응, 그래야겠다. 영숙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영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수건으로 말린 흔적이 역력했고 화장을 지운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거실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거리를 좀 더 두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몇십 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과 아는 사이세요? 영숙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영숙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준혁은 어머니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영숙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남편이야. 네, 전 남편. 최동수는 나의 전 남편이야. 그 순간 준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의 전 남편이라고요? 그래. 준혁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이리저리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제 친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 질문에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사이엔 아이가 없어. 준혁은 다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결혼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저와 수빈이가 결혼하는 건 말이에요. 법적으로 저희가 결혼을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준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사실 그 사람에게 큰 죄를 지었어. 아마 그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을 반대할 거다. 죄요?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과거는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복잡한 일이야. 어머니, 준혁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요? 저한테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중간에서 잘 해결할게요. 아니, 준혁아. 이건 너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수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여자라고요. 영숙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수빈이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준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절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준혁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것이 영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더러 수빈이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아. 영숙이 불렀지만 준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영숙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준혁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혁아, 밥 먹어라. 아들아, 회사 늦겠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똑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괴로웠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과거가 없었다면 아들은 지금쯤 행복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봤습니다. 준혁의 글씨였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영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편지를 든 채로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아.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급히 일어나 준혁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물건들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빈 방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잠시 후 영숙은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하지 않은 채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트, 헬스장, 카페, 준혁의 소식을 알만한 곳을 하나도 빠짐없이 뒤졌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준혁이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한준혁 대리 계신가요? 한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한준혁 대리요? 그만두신 지 며칠 됐어요. 영숙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만뒀다고요? 네. 그럼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실까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영숙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회사까지 그만뒀다는 것은 정말로 완전히 떠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온 영숙은 마지막 희망으로 수빈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빌딩 로비 한 구석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앉은 영숙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준혁이니? 영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준혁의 목소리가 아니라 분노에 찬 남자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한영숙 너 뭐야?
영숙의 온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최동수였습니다. 동수 씨? 너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동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들이 꼬드겨서 우리 딸이 집을 나갔잖아. 어떻게 할 거야? 당장 책임져. 당장 찾아서 데려오라고. 영숙의 머리가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저도 지금 찾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숙이 간절히 사정했지만 동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은 한동안 휴대폰을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은 다시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들이 갈 만한 곳이면 하나도 빠짐없이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준혁 씨 보호자이신가요? 차갑고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환자 상태가 위험합니다. 당장 오셔야 합니다. 영숙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위급하다고요? 네, 여기 청주병원입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급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빠르게 잡았습니다. 기사님, 청주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영숙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1시간이 넘는 시간이 마치 며칠 같았습니다. 드디어 청주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급히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한준혁 보호자입니다. 영숙이 접수처 간호사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영숙을 한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영숙이 안으로 들어가니 준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준혁아. 영숙이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세요? 네,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불난 집에서 자다 연기를 많이 마셨습니다. 연기 중독으로 의식을 잃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하루 이틀 정도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괜찮아지는 거죠? 네, 며칠 지켜보면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한준혁 씨와 함께 있었던 여성은 다른 병실에 계십니다. 그분도 연기를 많이 마셔서 의식을 잃은 상황입니다. 영숙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동수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잠시 후 영숙이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을 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수는 영숙을 발견하는 순간 눈이 벌개졌습니다. 큰 걸음으로 씩씩거리며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영숙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너의 아들 때문에 내 딸이 죽을 뻔했잖아. 영숙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미안. 영숙이 말을 하려 했지만 동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들 데리고 내 앞에서 사라져. 꺼지라고 내 인생에서. 병원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놀라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숙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계속 사과만 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이러지 말아요. 여기 병원이에요. 순이가 급히 달려와 남편을 말렸습니다. 이게 왜 준혁이랑 영숙 씨 탓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화나도 그렇지. 이게 여성분에게 할 짓이에요? 당신답지 않게 왜 이러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당신. 순이가 동수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간호사들도 와서 제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아주세요.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동수가 마지못해 영숙에게서 손을 놓았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수빈이 보러 가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수는 아무 말 없이 영숙을 뒤돌아섰습니다. 아직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주먹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목이 아직도 얼얼했고 동수에게 잡혔던 옷깃 부분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영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준혁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영숙은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한편 수빈의 병실에서는 동수가 딸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분노, 후회, 걱정,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방금 전 영숙과의 충돌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놀란 표정,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에게 사과하는 모습까지. 그때 순이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순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과거고 묻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대체 영숙 씨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말에 동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동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동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후에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돈 많은 남자랑 바람 펴서 떠났어. 그것도 내 사업을 망친 자식이랑. 순이는 남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픈 과거였습니다. 이제야 남편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다시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너무 힘들어.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당신. 순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아내이자 한 딸의 엄마로서 해야 할 말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아니, 저보다 직접 겪은 당신이 수십 배 더 힘들겠죠. 하지만
이미 몇십 년 지난 일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딸까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할까요? 그 말에 동수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수빈의 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의 일로, 아이들의 일은 아이들의 일로 생각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순이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수빈이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 만큼 영숙 씨도 아팠을 거예요. 유일한 가족인 아들이 집을 나갔고 그 아들이 우리 딸까지 데려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조마조마했겠어요. 그 말을 들은 동수의 고개는 점점 더 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영숙 씨 멱살 잡았을 때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의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그래도 당신답게 이 일은 현명하게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동수는 순이의 말을 들으며 점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말이 하나하나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수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봤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병원에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했어. 동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가 안도의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원하고 사랑한다는데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방해할 수 없지. 동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간간히 들리는 의료진의 발소리만이 복도를 오갔습니다. 다음 날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병원 복도를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순이는 이른 아침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남편과의 대화 이후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할까요? 순이가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래, 병원 1층에 카페 있던데 거기로 가자. 동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1층 카페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가장 조용한 구석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동수와 마주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커피가 나왔습니다. 원두의 진한 향이 피로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동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입구로 영숙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수는 영숙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잠시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동수를 바라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순이가 부드럽게 말하며 영숙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사실 순이가 영숙을 카페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동수와 가장 먼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여기 커피 시켜놨어요. 순이가 영숙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잠시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과거의 일은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순이는 그 말을 끝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빈이 보러 올라갈게요. 순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순이가 자리를 떠난 후 동수와 영숙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굳어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동수는 양손으로 커피컵을 감싸 쥐고 있었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역시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컵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동수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카페 전체를 울릴 만큼 절절했습니다. 미안하다. 동수의 첫 마디가 공기를 가르며 영숙에게 닿았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어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의 분노 대신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어제 너무 심했어. 정말, 정말 미안해. 동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영숙은 동수의 사과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모든 일이 저 때문에.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대적인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 아픔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장 궁금했던 그리고 가장 아팠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왜 날 떠난 거야?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동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인 상처와 그리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만 있었어도 난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어. 영숙은 동수의 말을 들으며 더욱 큰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영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동수는 영숙이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수와 영숙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동수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영숙은 그런 남편을 믿고 지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불황이 시작되면서 동수의 회사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몇 개의 큰 공사가 연달아 취소되면서 동수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언제나 밝게 웃으며 격려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영숙 혼자 남겨진 밤에는 남편의 기죽은 모습을 떠올리며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자신이 직접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동수는 그들을 피해 집을 나가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면 영숙은 혼자 집에서 두려움에 떨며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동수가 집을 나간 사이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비싼 시계, 고급 구두까지 모든 것이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 나야. 장태준.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태준은 동수의 사업 경쟁자였습니다. 동수의 사업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장태준은 영숙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허름한 집 안을 둘러보며 안타까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영숙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너 이렇게 살려고 날 거절한 거야? 그의 말에는 오래된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동수와 결혼하기 전 장태준도 자신에게 청혼했었던 일 말입니다. 참 살기 힘들어 보이네. 그의 말투에는 동정이 아닌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불쾌함을 느꼈지만 방문객을 대하는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당신 남편, 최동수, 완전히 망했잖아. 장태준의 말은 거침없었습니다. 영숙은 그의 무례함에 화가 났지만 이성을 붙잡고 차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오히려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오니까 행복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영숙의 당당한 대답에 장태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행복? 거짓말하지 마. 이게 행복이라면 서울역에 있는 거지들 다 행복하겠네. 장태준은 영숙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전부터 품고 있던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기 아까운 여자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내가 너 평생 책임져 줄게. 영숙은 그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했지. 너같이 사람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남자는 평생을 살아도 좋은 여자 못 만날 거야. 당장 여기서 꺼져. 하지만 장태준은 전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강인한 모습에 더욱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난 너의 그런 모습이 좋아. 나 같은 남자한테는 너 같은 여자가 필요하거든. 장태준은 영숙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위협을 느끼며 뒤로 물러났지만 작은 집안에서 피할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있잖아. 장태준은 영숙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가 나한테 오면 네 남편 빚 내가 다 갚아주고 네 남편 사업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 그 말을 남기고 장태준은 집을 나갔습니다. 영숙은 그가 떠난 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장태준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수가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멍들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얻어맞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영숙은 급히 동수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상처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동수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소독약을 가져와 남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상처에 소독약이 닿을 때마다 동수는 아픔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동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최고예요. 당신은 저 없어도 무슨 일이든 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기죽지 말고 힘내요. 동수는 영숙의 말을 들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없어요. 당신이 너무 기죽어 있으니까 말한 거예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장태준의 전화번호를 누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번만 누르면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장태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예요, 영숙이에요. 당신 부탁 들어줄게요. 정말이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남편이 이 일을 절대 알지 못하도록 비밀로 처리해 주세요. 알겠어. 약속하지.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필름이 멈추듯 과거의 회상이 끝나고 카페의 커피 향이 동수에게 살며시 스며들었습니다. 영숙의 말을 들은 동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동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영숙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영숙이 목소리를 떨며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당신을 떠나야만 했어요. 동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품고 있던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숙을 미워하며 보낸 긴 시간들이 한순간에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영숙의 멱살을 잡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를 향해 쏟아냈던 분노와 원망의 말들이 하나하나 기억났습니다. 영숙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저를 이해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비겁했어요. 결국 돈에 흔들린 거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영숙은 잠시 말을 멈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 말고 우리 아들. 준혁이는 저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동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멈출 수 없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꺼꺼거리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나? 내가 얼마나 못난 남자였나? 동수의 마음속에서는 자책감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남편으로서, 한 사람의 남자로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영숙은 그런 동수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 역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럽게 울던 동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동수는 테이블을 돌아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하고 간절한 포옹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느끼는 남편의 품이었습니다. 미안해. 동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인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래서 너를 못 지켰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좀 더 강했다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너한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게 만들었을 텐데. 동수는 영숙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영숙도 남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그때 당신을 떠나서,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의 다른 소음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상처가 그 순간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서로를 안아주며 흘렸던 눈물이 마르고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수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과 다르게 거칠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영숙의 얼굴을 바라보며 궁금했던 것들을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넌 혼자야? 장태준이랑은 어떻게 된 거야?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한테 간 뒤 몇 년은 그럭저럭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저를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패고 때리고 집에 다른 여자들을 데리고 오고. 동수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대론 죽을 것 같아서. 그럼 그때 나한테 오지 그랬어? 동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찾아갔어요. 동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재혼을 했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동수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저도 참 나빴죠. 제가 떠났으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게. 동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이 이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요? 그럼 준혁이는 장태준의 아들이야?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한테는 자식이 없었어요. 준혁이는 사실 입양했어요. 입양? 동수는 그 말을 듣자 과거의 한 사건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잠시뿐. 그동안 힘든 시간을 홀로 견뎌낸 영숙이 대견했습니다. 동수는 영숙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영숙은 동수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야속하게 흘러버렸구나. 이제 나에게는 소중한 아내가 있고 딸이 있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이 둘 사이에 있는 현실이라는 벽이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동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와 우리 수빈이가 결혼을 한다면 우리가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어때? 동수의 제안에 영숙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부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럼 우리 사돈지간이 되는 거네요?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지. 동수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카페 안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이가 급하게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영숙 씨, 아드님이 깨어났어요. 순이의 외침에 동수와 영숙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빨리 가봐요. 세 사람은 서둘러 준혁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혁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준혁은 갑자기 들어온 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왜 다 같이? 그 순간 동수는 망설임 없이 준혁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동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준혁이 급히 동수를 일으키려 했지만 동수는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내가 너의 어머니에게 물을 뿌리고 화를 냈던 것 사과하고 싶구나. 동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아, 너의 어머니와 잘 얘기했다. 이제 과거의 일로 너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준혁아. 동수가 준혁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 딸과 결혼해 주겠니? 그 순간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혁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옆 병실에서도 수빈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빈이 눈을 떴을 때 침대 주변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준혁과 영숙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악몽 같은 상견례를 기억하던 수빈은 이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수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아, 괜찮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저희가 말도 안 하고 집 나온 게 죄송하죠. 그 순간 준혁이 수빈의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수빈아, 우리 결혼 승낙받았어. 준혁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가 그때 얘기했잖아. 제대로 된 프로포즈도 안 했다고, 서운하다고. 수빈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프로포즈 할게. 준혁이 수빈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수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좋아요. 준혁은 일어나 수빈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은 모두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실에는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고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습니다. 늦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커튼을 살랑거렸지만 영숙의 마음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의 낡은 전신 거울 앞에서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후의 평온함이 그녀의 얼굴 전체에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아름다우세요. 문 앞에서 지켜보던 준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넥타이를 정성스럽게 매만져 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얼마 전 악몽 같았던 상견례의 아픈 기억을 덮기 위해 동수가 제안한 새로운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화해가 이루어진 후의 첫 만남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저녁 무렵 모자는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동수와 순이 그리고 수빈이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룸 안의 분위기는 그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동수가 자연스럽게 영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서로 사돈이 될 사이인 만큼 존댓말로 예의를 갖춰 대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5사람의 얼굴에는 모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정식 요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고 은은한 조명이 룸 안을 포근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술 한잔 어때요? 동수가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과 수빈도 함께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건배. 5개의 잔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맑은 종소리 같은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첫 잔을 나누고 나니 분위기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준혁은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욱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테이블 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저는 수빈이와 결혼하는 것도 정말 행복하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사위가 되는 것도 정말 행복합니다. 그의 말에 수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이도 흐뭇한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처음 뵈었을 때부터 장인어른은 아버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뜻하고 친근하고. 동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 자네를 만났을 때 기분이 참 좋았어. 나 역시 우리 아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준혁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욱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입양아입니다.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면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동수는 준혁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등산을 하시다가 그만. 준혁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저를 알아봐 주시고 키워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어머니, 그리고 저희 가족과 결혼을 승낙해 주신 장인어른, 장모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준혁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진정성 있고 예의 바른 모습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동수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동수의 머릿속은 준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가 빠르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순이가 남편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기 때문입니다. 동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미안하지만 아버지의 성함을 물어봐도 될까? 준혁은 그 질문이 조금 의외였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정우입니다. 그 순간 동수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몇 년도에 돌아가셨을까? 동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상한 반응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이요. 준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수의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해. 그 순간 동수는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동수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순이가 급히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동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이 젊은이가 누구인지를,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그 아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수의 눈앞에서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마치 오래된 흑백 필름이 되감기되듯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91년 12월. 바깥은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고 동수가 있는 방 안은 난방비를 아끼느라 냉기가 뼈를 파고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동수는 얇은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작은 책상 앞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 강제집행 예고라고 쓰인 우편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빚의 규모를 계산해 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수에게 빚보다 힘들었던 것은 사랑하는 아내 영숙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동수는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이제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자살이라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희미하지만 분명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빚쟁이들이 또 온 것일까? 그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최동수 씨 계신가요? 그런데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칠고 위협적인 빚쟁이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하고 정중한 톤이었습니다. 동수는 조심스럽게 문에 다가가 문틈으로 밖을 들여다봤습니다. 깔끔한 회색 코트를 입은 3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발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동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복도에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날카롭지 않은 눈매,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그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우라고 합니다. 그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은 고급 용지에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대한건설 대표이사 김정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동수는 당황스러워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들어가서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복도에서 이야기하기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김정우가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동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우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동수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초라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곰팡이 냄새, 추위 때문에 얼어붙은 공기, 그리고 온갖 빚독 촉장들로 어수선한 책상. 모든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김정우는 그런 환경을 보고도 전혀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방 안의 유일한 의자에 앉으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최동수 씨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정우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운영하시던 명성건설에서의 실적과 능력에 대해서 말입니다. 동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성건설은 자신이 운영했던 회사였지만 완전히 망해서 이제는 언급하기도 싫은 이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신의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김정우가 서류 가방을 열어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자금을 투자하고 당신이 실무를 맡아 함께 새로운 건설회사를 차리는 것은 어떨까요? 동수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던 자신에게
갑자기 나타난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진심이신가요?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함과 불신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김정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는데 안에 무엇인가 들어있어 보였습니다. 우선 당신의 빚부터 정리하시죠. 제 사업 파트너가 빚이 있다는 건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현금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본 적이 없었던 거액의 현금이었습니다. 그 순간 동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이 일을 기적이라고 믿고 싶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수가 울며 김정우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고 얼굴은 눈물과 코웃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우는 그런 동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이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장태준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김정우는 장태준에게 빚이 있었고 장태준은 그것을 이용해 동수에게 접근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우는 이 사실을 동수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태준이 이 모든 일을 비밀로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동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우와 동수가 함께 설립한 대성건설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김정우가 제공한 넓은 인맥, 그리고 동수의 뛰어난 기술력과 성실함이 결합되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서울의 20층 고층 빌딩으로 이전했고 직원 수도 80명을 넘어섰습니다. 동수는 전무이사 자리에 앉게 되었고 김정우는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둘은 처음 몇 달간은 순수한 비즈니스 관계였습니다. 김정우는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동수 역시 그런 김정우의 태도를 보고 예의를 지키며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던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마감이 코앞에 다가와 있어서 회사 전체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며 설계 도면을 수정하고 있었고 김정우는 책상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동수 씨, 김정우가 조심스럽게 동수를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들어 김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김정우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고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지 지쳐 보였습니다. 네, 사장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좋습니다. 둘은 사무실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휴게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정우가 직접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커피를 정말 잘 내리시네요. 동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커피를 무척 좋아했어요. 김정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동수는 그 순간 김정우의 표정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을. 김정우가 급히 사과하려 했지만 동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데요? 사장님께서 그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김정우가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가 됐어요. 김정우가 완성된 커피 2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를 잃었거든요. 동수는 그 고백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김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동수는 김정우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도 자신과 같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물론 가정부가 거의 다 해주고 있지만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도, 동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바람펴서 떠났어요. 동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새벽까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우는 동수보다 2살 위였기 때문에 동수는 그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한강변에서 동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떠났을 때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형님이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셨죠. 형님은 제 은인입니다. 평생 이 은혜 갚으며 살게요. 김정우는 그런 동수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장태준의 제안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결코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우는 빠르게 화제를 넘겼습니다. 동수야, 너도 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지. 아이가 주는 행복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어. 네, 그래야죠. 저도 마음이 정리되면 새로운 여성을 만나보려고요. 형님, 그나저나 제가 딸 낳으면 형님 아들이랑 결혼시키는 거 어때요? 동수가 활짝 웃으며 얘기하자 김정우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정우가 동수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동수야. 네, 형님. 다음 주에 대구 쪽으로 출장 가는데 같이 갈래? 대구엔 왜요? 큰 건설 프로젝트 건이야.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 입찰이거든.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어. 동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죠.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대구로 향했습니다. 대구에 도착한 후 이틀에 걸친 치열한 프레젠테이션과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시 관계자들과 다른 업체 관계자들 모두 대성건설의 제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계약 성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대성건설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완수하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호텔바에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형님. 고마워, 동수야. 너 덕분이야. 우리 내일 바로 서울로 올라가지 말고 하루 더 있다가 가자. 하루 푹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자고. 좋은 생각이에요, 형님. 뭐 할까요? 등산 어때? 이 근처에 경치 좋은 산이 있어. 팔공산이라고.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라. 좋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등산복을 차려입고 팔공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형님. 동수가 주변 경치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 좀 살맛나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형님. 오늘은 푹 쉬시죠. 두 사람은 즐겁게 대화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도시락도 먹고 사진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늦은 시간에 내려가기 시작한 탓에 해가 지고 있었고 산길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자, 동수야.
네, 형님. 하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동수가 앞서가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밑에 돌멩이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어? 동수가 균형을 잃고 절벽 쪽으로 미끄러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동수야! 김정우가 번개같이 달려가 동수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동수는 깊은 절벽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형님, 동수가 절벽에 매달린 채 김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김정우는 온 힘을 다해 동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노력으로 인해 붉어졌고 팔뚝의 근육은 극한까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으악! 김정우가 온몸의 힘을 모아 동수를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동수의 몸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형님, 놓으세요. 이러다가 형님까지 위험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김정우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마침내 동수가 절벽 가장자리에 손을 걸칠 수 있을 만큼 올라왔습니다. 동수가 필사적으로 바위를 붙잡고 안전한 곳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힘이 빠진 김정우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우의 몸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형님, 동수가 재빨리 김정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김정우는 이미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으악! 김정우가 떨어지면서 필사적으로 절벽면에 돌출된 바위를 붙잡았습니다. 형님, 동수가 급히 자신의 등산복 상의를 벗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옷은 김정우에게 닿지 않고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김정우는 한 손으로 작은 바위 틈을 붙잡고 간신히 매달려 있었지만 그 바위마저 조금씩 부서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정우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수야, 그동안 고마웠다. 김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동시에 평화로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님,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동수가 절규하며 계속 김정우를 구할 방법을 찾았지만 김정우는 이미 점점 더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 부탁할게. 김정우가 마지막 힘으로 동수를 바라보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아들을 부탁해. 형님, 동수의 절규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지만 김정우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김정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소리쳤습니다. 동수야, 미안하다. 그것이 김정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형님, 동수가 절벽 아래로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수도 충격과 절망감에 휩싸여 허둥지둥 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경사진 바위면을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를 큰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동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모를 어느 오후, 동수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잠시 후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 차리셨군요. 동수는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며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함께 온 사람은 김정우 씨는 어떻게 되셨나요? 의사가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침묵만으로도 동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수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안 돼. 동수는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머리에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고 곧장
김정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정부도 사라졌고 아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그 후 동수는 미친 듯이 김정우의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행방을 아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수는 수소문 끝에 김정우의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동수는 비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 즈음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서는 또 다른 상처받은 영혼이 조용히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교회 마지막 줄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왼쪽 볼에는 희미하게 남은 멍 자국, 입술 끝에 작은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깊숙이 패인 눈빛 속의 두려움. 장태준의 학대에서 벗어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도 영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집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마음이 아픈 분들이 다른 이들을 도우면서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사님의 제안에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마음이 준비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매주 예배에 참석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게시판에 붙어 있는 공지사항이 영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보육원 봉사활동, 봉사자 모집. 영숙은 그 공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용기를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보육원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육원 원장님이 나와서 봉사자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숙은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 20명 정도가 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와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주실 거예요. 원장님이 밝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금방 봉사자들과 어울리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만은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떠들며 노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 먼저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 아이에게 시선이 계속 머물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아이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아이.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아이. 영숙은 조심스럽게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나는 영숙 이모야. 너는 이름이 뭐니? 준혁. 아이는 짧게 말하고 커다란 눈으로 영숙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혹시 배고프니? 여기 맛있는 케이크가 있는데 같이 먹을래? 영숙이 접시에 작은 케이크 조각을 담아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포크를 들어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지? 나도 어릴 때 케이크를 정말 좋아했거든. 영숙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자 아이가 처음으로 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그 아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영숙의 품에 편안하게 몸을 맡겼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캐럴이 흘러나오는 동안 영숙은 아이의 작은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모.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작고 여린 목소리였지만 영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영숙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팔로 영숙을 감싸 안는 아이의 모습에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보육원 현관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이모, 또 올 거야? 아이가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에 영숙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럼 이모가 또 올게. 약속해. 그날 이후 영숙은 매주 그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영숙이 올 때마다 먼저 달려와 안겼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영숙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혁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영숙은 정식으로 준혁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처음 집에 온 날 준혁이는 영숙의 손을 꼭 잡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영숙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상처받고 혼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영숙은 하루도 쉬지 않고 준혁이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준혁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부족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갔습니다. 준혁이 역시 영숙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갔습니다. 그렇게 영숙과 준혁이는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필름이 멈추듯 과거의 회상이 끝나고 한정식 집의 따뜻한 조명이 동수의 시야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정우 형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순간 루만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신지.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수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형님은 내 은인이었어. 나를 구하려다가 돌아가셨지.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에 나에게 부탁하셨어. 아들을 부탁한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동수가 준혁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루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진실에 압도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너를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형님 덕분이야. 형님, 아니, 너의 아버지는 누구보다 용감하고 멋진 분이셨다. 준혁은 그 이야기에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준혁을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운명적인 만남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동수가 천천히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영숙은 동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수는 영숙 앞에 서서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제 인생에 다시 나타나 주셔서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준혁이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감정이 담겨 있어서 말하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은인입니다. 동수가 영숙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이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군요. 순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만날 사람은 만나네요. 그 말을 듣고 동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야. 우린 이렇게 만날 운명이었어. 그의 얼굴에는 운명에 대한 경외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화창한 날, 준혁과 수빈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준혁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지만 무엇보다 행복한 미소가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양가 어머님들이 입장할 차례였습니다. 웨딩홀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순이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가족이 되어서 저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에는 앞으로 평생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이어 신부 수빈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얼굴에는 수줍지만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수빈의 옆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동수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에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수가 준혁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수빈의 손을 준혁에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맙다. 그동안 어머니를 잘 보필해줘서 고맙고. 동수가 잠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준혁이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두 가족은 하나가 되었고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했으며 용서는 모든 원망을 씻어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맑은 오후였습니다. 동수가 운전하는 검은색 승용차가 경기도 외곽의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준혁은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영숙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지만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분쯤 달린 후 차는 완만한 언덕 위의 작은 공동묘지 입구에서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여기가. 준혁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동수는 차를 묘지 입구 주차장에 조심스럽게 세웠습니다. 내려서 함께 걸어보자. 동수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따뜻한 미소가 입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동수는 익숙한 듯 특정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영숙과 준혁이 조용히 걸었습니다. 언덕 중턱쯤에서 동수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앞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묘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고 김정우의 묘. 준혁이 그 묘비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순간적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숙도 그 묘비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수는 묘비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그동안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형님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묘비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서야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지의 나뭇잎들을 살랑거렸습니다. 그리고 형님, 동수가 잠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형님 아들은 저희 가족이 되었어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형님을 닮아서 따뜻하고 착한 아이로. 제가 농담처럼 말했잖아요. 나중에 제가 딸 낳으면 형님 아들이랑 결혼시키자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운명처럼. 동수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감격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영숙이 천천히 묘비에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김정우 씨, 누구보다 멋지고 훌륭한 아들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혁도 마침내 묘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여렸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혁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묘비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는 묵념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치며 지나갔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났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한 어느 주말, 동수와 순이가 영숙의 작은 빌라로 찾아왔습니다. 영숙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얼른 차 끓여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동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져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몇 달 동안 아내와 함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동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지했습니다. 순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요? 영숙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동수는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딸 결혼시키면 같이 살려고 준비했던 집이에요. 동수가 서류를 영숙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순이가 남편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 옆동에 비슷한 평수의 집이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영숙은 무슨 말인지 감이 왔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구매했어요. 동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돈도 이제 혼자고 저희도 이제 딸이 없어서 적적하니까 우리 함께 노년을 보내는 게 어떨까 해서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이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함께 살면서 서로 도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동수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와 수빈이가 놀러와도 더 편할 거고 나중에 손자 손녀가 생기면 함께 돌볼 수도 있고요. 영숙은 그들의 제안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좋은 곳에서 살 형편이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동수가 영숙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돈은 제 은인이에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한 동네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저녁에는 번갈아 가며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이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가끔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준혁과 수빈이와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준혁과 수빈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야? 영숙이 수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몇 달 후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정호라고 지었습니다. 정호를 처음 본 순간 세 사람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새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수와 순이, 영숙은 지금도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준혁과 수빈은 따뜻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고 정호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